한국에서는 대부분 건강 수명이 66세 무렵에 끝나며 그 이후로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며 해마다 독립성을 조금씩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00세가 넘은 어르신 9만 5천 명 이상이 여전히 또렷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혼자 시장을 다닐 수 있을 만큼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마법도 아니고 뛰어난 유전자 때문도 아니며 값비싼 보조제를 먹어서도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28년부터 온 국민이 함께 따라하는 아침 건강 체조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6가지의 부드럽고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운동기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으며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매일 쌓인 15분이 결국 수십 년의 근력과 균형감, 자신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가지 동작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고 체력이 어떤 상태든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동작들이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이름과 시청 중인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번. 동작. 다리 힘을 더 되찾는 활 넓히기 자세. 나이가 들수록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전보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균형 감각도 조금씩 흔들리고 작은 턱이나 경사에서도 순간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동작은 바로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리의 깊은 근육과 균형 능력을 동시에 깨워주는 기본 자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자세를 스모 자세라고 부르며 예로부터 무술 수련이나 전통 체력 단련에 쓰였지만 우리는 조금 더 친숙하게 활 넓히기 자세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자세의 핵심은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안쪽 허벅지까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하체 근육을 한꺼번에 자극하여 다시 깨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잊고 사는 독립적인 움직임의 중심 근육들, 즉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설 때, 몸이 흔들릴 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깊은 다리 근육들이 바로 이 자세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동작이 제대로 익숙해지면 몸의 무게중심이 안정되고 평지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훨씬 덜 흔들리고 덜 넘어지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정교합니다. 먼저 발을 어깨 너비보다 2배 이상 넓게 벌리고 서주세요. 발끝은 양옆으로 약 45도 정도 바깥을 향하게 돌리고 무릎이 발끝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굽혀줍니다. 이때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 사이 공간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허리는 곧게 세우고 가슴은 활짝 펴고 필요하다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지지해도 좋습니다. 초반에는 20초에서 30초만 버티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1분, 2분까지도 도전해보세요. 흔들린다면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서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다시 짚어볼까요? 바로 독립 근육을 되살리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살아나면 20년은 더 젊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면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계단 하나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생체역학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이 자세가 더 많은 다리 근육을 활성화하면서도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엉덩이 관절을 넓게 열어주는 이 자세는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지내며 굳어버린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한 동작만 제대로 익혀도 이후에 소개할 모든 동작들에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단순히 자세 하나를 따라 했다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힘과 가능성을 충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균형 감각을 깨우는 고양이에게서 영감을 받은 섬세한 자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동작 균형 감각을 깨우는 고양이 자세. 첫 번째, 활 넓히기 자세가 몸의 기반을 다지고 깊은 다리 근육을 깨워주는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동작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또 다른 중요한 능력, 바로 균형 감각을 깨워주는 훈련입니다. 균형은 평소에는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중심을 잃었을 때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요소입니다. 넘어진 발목, 접질림, 미끄러짐처럼 노년기 사고의 대부분은 이 균형 감각이 약해지면서 시작되곤 합니다. 이 동작은 고양이의 섬세한 움직임에서 착안된 자세로 실제 전통 무예 수련에서 사용되던 고양이 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점프를 하기 전 땅을 살며시 짚으며 주변을 탐색하는 그 모습처럼 이 자세는 미세한 근육을 깨우고 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동시에 발목과 고관절 코어를 정밀하게 연결시켜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고 정적인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수많은 균형 근육들이 세심하게 작동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자세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쪽 발을 살짝 앞으로 내딛고 앞쪽 발의 발바닥 앞꿈치 부분만 바닥에 살짝 닿게끔 고양이가 바닥을 톡톡 건드리는 듯한 느낌으로 디딥니다. 뒷발은 전체적으로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체중의 약 70%를 뒷발에 실어주세요. 양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약간 구부려주고 골반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유지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균형 잡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어색함 속에서 잊고 지냈던 미세한 근육들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이 자세는 특히 발목 주변에 세부 근육을 자극하고 발바닥의 아치 구조를 강화시키며 중심을 잡아주는 복부 코어까지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이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좌우 각각 20초에서 30초씩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흔들릴 경우 벽이나 의자 옆에서 연습해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팔을 천천히 움직이거나 체중을 미세하게 좌우로 이동시켜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자세가 일본에서는 재활치료나 낙상 방지를 위한 운동 처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짐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어르신들에게 이 자세를 통해 균형 감각을 되찾게 하고 일상 활동의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자세가 익숙해졌다면 다음 동작은 바닥으로 내려가 앉아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정렬해주는 수백 년의 전통을 지닌 특별한 앉기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척추 교정기보다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따라와 주세요. 3번 동작. 자세를 바로잡는 바르게 앉기 자세. 이번엔 잠시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동작은 유연성이나 통증을 참아가며 억지로 버티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중심을 아래에서부터 조용히 다시 맞춰주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자세입니다. 예전에는 한옥마루에서 식사를 하거나 닭과를 나눌 때, 차분한 명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취하던 앉는 자세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현대 노년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굳어가는 고관절과 허벅지 앞쪽 무릎 주변 근육들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며 의자 생활에 익숙해져 무기력해진 코어와
척추 주변의 안정 근육을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의 중심선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자세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푹신한 매트나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양무릎은 가지런히 모으고 발등이 바닥에 닿도록 발을 접은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꿈치 위로 내리듯 앉아주세요. 이때 허리는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이완하며 턱을 살짝 당겨 시선은 부드럽게 앞을 봅니다. 만약 무릎이나 발목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발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에 단단한 방석이나 요가 블록을 끼워주면 훨씬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정 하나로 앉기가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왜 이 자세가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앉은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칭되는 부위가 5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잘 쓰지 않아 굳어버린 근육들, 즉 고관절 굴곡근과 허벅지 앞쪽 근육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짧고 단단해질수록 자세가 점점 앞으로 굽고 몸이 노화된 듯한 형태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이 동작을 반복하면 이런 변화가 완화되며 일상 속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앉기 자세는 흔히 앉는 의자와는 달리 복부 깊은 곳의 중심 근육과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의자에 앉으면 대부분의 중심 근육이 쉬고 있지만 이 자세에서는 몸을 스스로 세워야 하기에 깊은 근육들이 조용히 작동하게 됩니다. 하루에 단 30초에서 1분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점차 익숙해지면 3분, 5분까지 늘려갈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침 명상 시간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시간이 흐를수록 앉는 방식, 서 있는 자세, 걷는 걸음걸이까지 자연스럽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몸의 중심축이 깨어났다면 다음 단계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봅니다. 단지 자세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이번엔 우리 뇌와 신경계를 함께 깨우는 묵직한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네 번째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번 동작.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좌선 자세. 이제 앉는 자세로 몸의 중심을 바로잡았다면 그 중심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동작은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신경계 내면의 리듬, 정서적 평온까지 함께 조율해주는 특별한 자세입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몸의 깊은 근육과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는 고요한 운동입니다. 일본의 선수행자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자세를 통해 몸과 정신을 단련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동작을 우리는 좌선 자세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하지만 이 자세는 아주 강력한 등척성 근육 운동이자 신경계 재조정 훈련입니다. 정신적인 맑음을 얻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체의 중심을 안정시키고 코어의 깊은 층을 자극하여 척추를 지탱하고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가볍게 교차시키세요. 다리가 유연하다면 반가부좌나 가부좌도 좋지만 단순한 가볍게 교차한 자세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반 아래에 단단한 방석을 받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높이를 주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위로 길어지고 등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실이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느낌으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는 툭 떨어뜨리듯 편안히 이완시키세요.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아래쪽 45도 정도를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올리거나 두 손을 겹쳐 아랫배 앞에 놓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자세는 복부 깊숙한 코어 근육, 특히 척추를 지지하는 가로복근과 다혈근 같은 근육들을 조용히 활성화합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 근육들이 살아나면 척추가 흔들리지 않고 균형 감각이 안정되며 허리 통증도 점차 줄어듭니다. 동시에 골반과 엉덩이 근육들도 깊이 스트레칭되며 오래 앉아있던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좌선의 진짜 매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는 우리 뇌의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회복해도 돼. 이 신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세포 단위의 회복과 면역 강화까지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꾸준히 하면 잠이 깊어지고 통증이 줄어들며 감정의 흔들림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숨만 따라 쉬다가 점차 15분, 20분으로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척추의 감각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심이 깨어나고 마음까지 정돈되었으니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 동작은 전통 무사들의 훈련에서 비롯된 다리 근력과 지면 지지력을 강하게 키우는 말 자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깨어난 에너지를 이제는 바깥으로 힘차게 펼쳐보겠습니다. 5번 동작, 다리의 뿌리를 세우는 말 자세. 좌선 자세를 통해 내면의 힘을 조용히 깨웠다면 이제는 그 힘을 온몸으로 확장할 때입니다. 고요 속에서 다져진 중심 에너지를 바깥으로 당당히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5번째 동작은 예로부터 무사들이 훈련에서 사용해온 강인한 하체 자세, 바로 말 자세입니다. 예전에는 전투를 준비하는 몸의 단련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노년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자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 자세는 말 위에 탄 듯한 안정적인 다리 모양을 바탕으로 깊은 하체 근육을 깨워주고 좌우의 균형 능력을 강하게 회복시켜주는 대표적인 고정 자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허벅지 안쪽 엉덩이, 바깥쪽 골반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강하게 자극하며 무릎과 고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연결해줍니다. 이 자세를 꾸준히 하면 다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평지뿐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이나 턱에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발을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세요. 양쪽 발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대략 한 발자국 정도 더 넓은 느낌입니다.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평행으로 두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며 엉덩이를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듯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허리는 곧게 세우고 복부는 살짝 긴장감 있게 중심을 잡으며 양손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두세요. 동작 중에는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면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봅니다. 익숙해지면 1분, 2분까지도 무리 없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세를 유지할 때 다리 깊숙한 근육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허벅지 앞쪽, 안쪽 엉덩이, 근육, 골반 안정화 근육까지 모두 활발히 작동하며 평소엔 잘 쓰지 않던 부분이 함께 협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근육들이 바로 몸이 좌우로 휘청거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균형 보호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관절과 무릎이 일직선으로 잘 정렬되게 유도하여 관절 통증이나 무릎 뒤틀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세는 우리 몸이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 즉 고유 수용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유 수용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감각 중 하나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몸의 위치가 어떤지를 뇌와 근육이 서로 주고받으며 조절하게 됩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평소에는 괜찮았던 발걸음 하나가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를 통해 그 능력을 되살릴 수 있다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길가턱을 내디딜 때도 훨씬 안정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동작을 하나로 묶을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 동작은 오래된 전통은 아니지만 현대의 운동과학과 조상들의 지혜가 결합된 완성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자세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단단한 다리로 성장했는지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6번 동작. 몸의 모든 것을 점검하는 벽, 의자 자세. 지금까지 우리는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균형을 되살리고 자세를 바로잡았으며 코어를 깨우고 다리의 힘까지 깊이 다져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겉보기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배운 모든 동작의 결과를 몸으로 증명하게 되는 결정적인 자세. 바로 벽, 의자 자세입니다. 말 그대로 의자 없이도 앉는 보이지 않는 의자 위에 몸을 맡기는 이 동작은 현재 일본에서는 수많은 물리치료사들과 시니어 운동 전문가들이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만큼 효과가 입증된 전신통합 운동입니다. 이 자세가 특별한 이유는 어떤 도구나 기구도 필요 없이 단 하나의 동작만으로 코어 하체 자세, 안정성 지구력까지 모두 동시에 점검하고 단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거나 운동이 부족한 중장년층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깊숙이 자극을 줄 수 있어 노년기 체력 유지에 최적화된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평평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바른 벽에서 약 30cm 정도 앞으로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이제 천천히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가면서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질 때까지 앉아줍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 뒤꿈치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허리는 벽에 바짝 붙인 채로 배에 살짝 힘을 주고 등을 곧게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30초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1분, 2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분까지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가 뻐근한 느낌 이상으로 허벅지, 앞쪽 엉덩이, 햄스트링 복부 깊은 근육까지 전반적으로 타는 듯한 자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겉보다 안에서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는 지구력과 자세 유지의 핵심적인 지근 섬유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이 섬유들은 오래 서 있기 먼 거리 걷기, 무릎 통증 완화 등에 큰 영향을 주며 골밀도 유지와 혈액순환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한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릎 사이에 작은 공이나 쿠션을 끼우고 살짝 조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며 무릎 정렬도 자연스럽게 교정됩니다. 무엇보다 이 동작은 나의 현재 체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리트머스지입니다.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힘들었던 분이 한 달 후에 2분 이상을 버티게 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몸의 회복 신호입니다. 단 30초의 변화가 당신의 30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핑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장비도, 날씨도, 시간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6가지 동작은 각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동작들을 실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조합해 실행에 옮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다음은 6가지 동작을 하루 5사분으로 압축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루 5분 100세까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현실 루틴.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이제 손안에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6가지 동작을 익힌 것만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일본 시니어들이 실제로 실천하며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걷고 혼자 생활하고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은 검증된 시스템을 손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이 모든 동작을 매일 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 단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한 실전 루틴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친 몸도 복잡한 일정도 이 루틴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 루틴은 총 2분 30초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굳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세를 다시 정렬하기 위해 30초 동안 천천히 앉기 자세, 세이자크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좌선 자젠 자세 1분으로 복부 중심을 깨우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정신을 맑게 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자세, 네코아시다치 각 다리당 30초씩 균형 감각을 활성화하면서 몸 전체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저녁 루틴은 총 4분입니다. 하루 종일 굳어있던 엉덩이와 다리의 긴장을 풀기 위해 스모 자세 시코다치 1분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말 자세 기바다치 1분으로 다리 힘과 측면 안정성을 회복시키고 마지막은 벽 의자 자세 2분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벽 자세는 하루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다리 지구력과 코어까지 다시 조율해주는 최고의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도 비싼 등록비도 날씨에 따른 제약도 없습니다. 단지 하루 5분 몸에 집중하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자세 체력과 자존감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완벽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바로 그것이 조금씩 꾸준히 나아지는 삶, 일본식 카이젠 정신의 핵심입니다. 큰 변화는 바로 그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루틴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이름 연세,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남겨주세요. 댓글을 모두 직접 읽고 있으며 몇 분을 선정해 6가지 동작을 정리한 인쇄용 루틴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나 자신이 바로 오늘 시작한 이 선택에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지 망설여지시진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결혼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동안 혼자 지내셨거나 최근에 이혼하셨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다면 재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재정 문제, 관계의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재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5가지 핵심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시면 인생 후반의 사랑 헌신,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의 결정을 너무 서두르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춘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감과 평화,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5가지 진실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재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아직 생각 중이시라면 꼭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60세 이후 재정 현실은 달라집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혼을 사랑과 동반자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결혼은 법적 재정적으로도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자금, 국민연금, 퇴직금, 그리고 자녀나 손주에게 남겨줄 자산까지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새로운 결혼 생활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들어섰다가 오히려 재정적 미래가 꼬여버리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 혜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한 뒤 전 배우자의 가입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재혼 후 그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비 마련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결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 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재혼 시 소멸되거나 제한되는 조건이 붙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새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혼 전에 반드시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정부 혜택 외에도 은퇴자금과 상속계획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혼을 하면 재정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배우자의 자산 부채, 소비 습관까지 모두 얽히게 됩니다. 공동 계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민법상으로는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혼이나 사망 시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경우라면 재혼이 그들의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산은 자녀에게 남기면 되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지만 재혼 후에는 법적으로 재산권이 달라져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2세의 김영호 씨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의 유산을 고스란히 받을 거라 믿었지만 재혼 후 새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생기면서 자녀들이 예상보다 적은 몫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가족들과 어렵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법적 절차까지 조율하며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재정 전문가나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 은퇴 준비, 그리고 자산 이전 계획까지 꼼꼼히 따져보길 권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때로는 로맨틱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미래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 재혼 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할 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역사가 함께 얽힌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분명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지만 가족관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이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가족의 전통과 감정이 함께 얽혀 들어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생각만큼 매끄럽게 하나로 녹아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성인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녀들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새로운 인연에 대해 마음 한구석에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충성심 혹은 새로운 배우자가 가족 전통이나 재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뒤섞이기 마련이죠. 어떤 자녀는 새 배우자를 환영하며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자녀는 의심과 서운함 혹은 부모님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가족 전체에 오랫동안 긴장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정의 중심이자 든든한 조부모로서 역할을 해오셨다면 새 배우자의 등장 자체가 손주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손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손주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나 손주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의 전통과 기대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재혼이 상속과 재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자녀들이 새 배우자가 기존 유언장을 바꾸거나 재산 계획을 변경해서 부모님의 유산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탐욕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부모님의 평생의 수고가 온전히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의 이정순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가 재혼을 결심했을 때 자녀들이 기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자녀들은 상속 문제, 명절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새로운 집 문제까지 연달아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도 자녀들의 사랑을 믿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혼 생활이 가족의 조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재혼으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했습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녀들의 우려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화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쌓아온 가족관계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만난 동반자와의 행복을 함께 찾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시기에 달라지는
감정적 기대와 관계의 새로운 모습. 젊은 시절 결혼을 생각할 때는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삶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결혼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제 결혼은 새로운 출발선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동반자로서의 정서적 지지와 독립성을 함께 지켜가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준비하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시기 결혼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독립성입니다. 이미 60대, 70대가 되면 대부분 각자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뚜렷이 자리 잡습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온 집, 개인적인 취미, 하루하루의 루틴이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삶에 상대방의 습관, 생활 방식 기대치까지 자연스레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만 만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서로의 경계와 공간, 그리고 정체성을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젊은 부부라면 경제적 안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지만 나이가 든 부부는 이미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된 상태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결혼에서는 함께하는 시간 자체보다도 서로의 기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의견 차이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서로의 독립성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등을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감정 경험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힘든 이혼을 겪은 분들은 그 기억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배우자 역시 각자의 지난 결혼 생활, 가족과의 관계, 사랑과 헌신에 대한 나름의 관점과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감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대화 방식이나 애정표 표현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맞춰가는 것이야말로 두 번째 결혼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산에 사는 75세의 이종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결혼 생활은 첫 번째 결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생활 리듬이 몸에 밴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새 아내는 오랜 시간 이혼 상태로 독립심이 강했고 그에게는 낯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나온 과거와 비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결혼의 독특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둘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데는 솔직한 대화와 이해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지금의 생활 리듬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혹시 집을 함께 쓰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오랜 삶이 얽히게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오해나 실망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보다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 결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동시에 법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재혼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상속 계획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일정한 법적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자녀나 손주 혹은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원하던 대로 자산이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혼 전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신탁을 설정해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이 본인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법적 문제는 의료 결정권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워졌을 때 누가 치료나 간병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대체로 배우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자녀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새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로 인해 큰 긴장감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사전에 사전연명 의료 이항서, 나 의료 대리인을 지정해두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 또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혼전계약서라니 낭만이 깨지는 것 같아 라고 망설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 재혼 과정에서 더 큰 안심을 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경제적 책임까지 혼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67세의 김순자 씨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남길 자산이 많았던 그녀는 혹시라도 새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녀들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새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경제적 경계와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은 김 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꺼려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급적이면 상속 전문 변호사나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겪게 될 혼란이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결국에는 진정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행복의 정의. 나이가 들수록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점점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은 종종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가는 출발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결혼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온 삶 속에서 행복을 유지하고 즐기며 진정한 만족을 찾는 데 중심을 둡니다. 이제 재혼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많은 분들이 결혼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사실 중년 이후의 행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동반자와 일상을 나누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지켜온 생활 방식과 리듬을 유지하며 타협하지 않는 것도 행복의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행복이라고 믿었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재혼을 준비하면서
사랑만 있으면 외로움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동반자가 있다는 건 분명 따뜻한 일이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진정한 만족감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이 그 행복을 무조건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통해 새로운 현실에 부딪히고 예상보다 불편한 제약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생활 패턴의 궁합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하루 일과 여행 스타일, 사회적 관계 관리 방식까지 자신만의 루틴이 분명하게 자리 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배우자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보다는 마찰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즉흥적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지만 또 누군가는 정해진 계획과 조용한 저녁 시간을 선호합니다. 상대방과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면 서로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을지, 혹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의 박상철 씨는 오랫동안 배우자 없이 지내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동반자가 생기면 그간의 외로움이 채워질 거라 믿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 아내는 여행과 외출을 즐기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원했지만 박 씨는 조용한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자주 부딪히게 되었고, 박 씨는 혼자일 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 꼭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전통적인 결혼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좋은가요?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관계가 더 행복할까요? 혹시 따로 살면서도 신뢰와 애정을 이어가는 형태가 더 나은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평온과 만족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켜주고 키워주는 방향이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잠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재혼은 분명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현실적인 요소들이 함께 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부터 가족관계의 감정적인 기대, 법적 고려사항, 그리고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까지 이 모든 것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시기의 결혼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혼을 통해 깊은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독립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과 잘 맞아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재정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나 사회가 말하는 정답에 맞추기보다는 진정으로 내 행복이 무엇인지 꺼내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